반갑습니다. 불교심리학 보만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요즘에 저 옛날 생각 참 많이 해요. 옛날 생각을 많이 하면 나이 먹은 거라면서요. 젊은이는 내일을 생각하고요. 노인은 과거를, 어제를 생각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 옛날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옛날 생각을 하면 힘들었던 기억보다 즐거운 추억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어릴 때 즐거운 추억 많이 있으세요? 저는 그 즐거운 추억은 생각보다 작은 일에 즐거웠던 추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의 어떤, 그리고 힘들었던 기억은요, 큰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이렇게 웃음 짓게 하는 작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어릴 때 그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을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한 6살? 그때쯤이죠. 근데 저는 약간 이 발광증이 있었나 봐요. 어릴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고, 근데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 놀이터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온 건물을 다 돌아다니고 산에 논에 뭐 다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그 에어컨 없는 시절이에요. 또 이러면 옛날 사람이라고 놀릴 것 같은데, 에어컨이 없는 시절에 제가 한 6살 때쯤, 그때는 떠오르는 기억이 동네 어른들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면 의자를 들고 다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그럼 의자에 앉으셔서 옆집 아주머니하고 또 아저씨하고 부채질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저는 이미 그 놀이터에서 온 몸이 물에 빠진 쥐처럼 땀에 다 젖어갖고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러고 막 뛰어와요. 그리고 할머니 팔에 딱 달라붙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되게 시원해요, 할머니 팔이. 그러면 저는 불덩어리잖아요. 막 뜨겁잖아요. 그 상태에서 할머니 팔에 이렇게 달라붙으면 덥다고 절로 가라고, 아우 뜨거워 죽겠다고 절로 가라고 했던 그 장면, 그게 참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할머니 그 팔의 감촉이 느껴져요. 기억을 하면. 근데 우리 기억 속에 그게 뭔 즐거운 일이에요,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일들이 점점이 모여서 나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불교 심리학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라고 진짜 몇백 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내 마음이라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억이, 제가 아까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 가족끼리 이번에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큰 맘 먹고 비싼 비행기 값 들여서 저기 유럽에 진짜 멋있는 데가 있대, 거기 가자 하는 것도 기억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치킨 한 마리가 자식들한테는 더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내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14번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질문 내용도 이런 바로 어릴 때의 추억과 관련된 약간의 아픔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질문 주신 분은 불덕 심화동이라는 분이신데요. 무슨 뜻이죠, 저게? 언제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저의 삶의 큰 화두는 화입니다. 화 자주 내시나 봐요. 삶에서 겪은 화로 인한 갖가지 괴로움으로 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못하고 부당한 일에도 화를 못 내는데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화로 상처를 주어서 올바르게 화내는 법에 대해서 간곡히 여쭙니다. 뭔가 진심이 담겨 있어요. 간곡히 여쭙니다. 그리고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어린 시절에 5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보모 할머니에게 아동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대를 온전히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화로 인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자주 다투셨고 엄하고 예민한 아버지의 독설과 매질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책과 그림을 가까이에서 상상력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서 아픔을 승화하고 자가치유하며 어머니 도움으로 불교 미술 공부도 하고 명상 공부를 하면서 멀리 계시는 아버지와도 원만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끔 제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죄책감이 큽니다. 올바르게 화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릴 때 아동 학대를 당했다. 근데 그게 저는 이 아동 학대에 대한 것도 저하고 상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아동 학대가요, 물론 객관적인 아동 학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친구는 자고 일어났는데 부모님들이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갖고 부엌칼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대요, 집안에. 그리고 일어나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대요, 집에. 밤새 싸우고 두 분 다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그냥 혼자 일어나서 도시락 싸서 학교에 오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질문하신 분도 어릴 때 이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 아동학대가요, 우리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야라는 이야기로 포장된 학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것 중에 제일 큰 게 부모님의 이 다툼 같아요. 직접적으로 자제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지 않아도 당신 둘이 싸우는 이 모습만으로도 저는 아동학대다.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니까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자제분들의 그릇에는 행복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도각사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가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심각한 문제들, 이거는 저분들이 좀 진실되게 노력을 해서 온 가족이 같이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신들은 그게 또 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제가 종종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항상 외부 강의에서도 농담 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한국 남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저도 한국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출가를 해서 오히려 남자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니면 형제 중에 형이나 뭐 동생으로서 이 남성이라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오히려 저는 그거를 가정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서 절집안에 들어가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신 분들이 저희 어른 스님들이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들은 어디 있다? 절에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말이지만 진심이에요. 우리 스님네들 중에 정말 멋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라는 것을 과연 나는 그 화가 너무 싫고 우리 아버지의 그 폭력이 부모님과의 마찰이 갈등이 너무 싫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그래놓고 똑같은 행동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나의 견해는 기억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기억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나의 견해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나 저렇게 안 살 거야 라는 그 저렇게가 내 기억에 가득 차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와요. 저도 그런 거를 발견합니다. 오늘 제가 이 화라는 거에 대해서 경전을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경전이 이 경전은. 이거는 제목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대승 밀엄경이라는 경전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경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설산에 악한 짐승이 하나 있다고 나와요. 악한 짐승. 설산에 악한 짐승. 악하다. 악한 짐승이 있다. 근데 이 짐승의 이름이 능해래요. 이 악한 짐승의 이름이 능해라 그래요. 이 능자가 무슨 능자인 줄 아세요? 이 능자가 자기 스스로란 뜻이에요. 나 혼자서.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 누구 혼자 꾸는 거예요? 나 혼자 꾸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능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 스스로가 혼자서 이 해자는 해를 입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남을 해를 입힌다는 얘기도 되지만 능해라는 글자를 보면 스스로가 해를 입는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능해라는 짐승이 있는데 악한 짐승이라 그랬어요. 우리 불교 심리학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냐면 악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진지하다. 의미심장하다.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한 거. 그렇죠. 선하다는 것은 의미가 빠진 거고요. 가볍고 유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다 착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억의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슬픈 거야, 기쁜 거야 라는 그 가지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애기들은 막 울다가도 맛있는 거, 장난감 이런 거 좀 금방 웃잖아요. 그런 애들은 착하다고 해요. 근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장난감 줘도 여러분 안 웃잖아요. 내가 이 정도 갖고 웃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큰 걸 원해요. 그리고 더 무거운 심각한 의미를 원하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악한 짐승이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심각한 짐승인 것 같아요. 이 능해라는 짐승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산에서 사냥을 해서 먹어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먹는데 사슴을 보잖아요. 사슴을 보면 자기도 사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사슴을 잡아먹고요. 새를 보면 새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서 새를 잡아먹는데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 짐승은 없죠. 현실에는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경전에 설산에 악한 짐승, 능해라는 이름의 짐승이 있어서 걔가 이렇게 한다더라. 이거는 누구 얘기? 내 얘기. 경전의 모든 이야기는 내 얘기예요. 그러면
보만이라는 이 스님에게 능해라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슴을 보면 사슴의 모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험담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같은 모습이 돼서 어떻게 한다? 잡아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는 내가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이 돼버려요. 내가 칭찬을 들으면 내가 칭찬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 욕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경전에서 잡아먹는다, 먹는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경전에서 잡아먹는다라는 거는 내가 아닌 것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시키는 모습을 경에서는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거친 기억을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도 내가 아닌 거를 먹어서 육신을 유지하잖아요. 만들잖아요. 우리의 이 그릇,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아닌 것들을 먹어서 이것의 이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작업, 요 모습을 경에서는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모습을 해서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슬리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질문하신 분도 아버지의 그 분노, 아버지의 화가 그렇게 싫었어요.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지. 또 내가 화를 내면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오겠지. 또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남들에게는 그걸 못하는데 내 가족에게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아버지에게 기억된 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자꾸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화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스님 어떻게 해야지 화를 안 낼까요? 이 질문을 해요. 근데 경에서는 화내지 말라 그럴까요? 화내라 그럴까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경전인데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계속 중복이 되면서 대꾸를 이루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뭘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뭘 두려워? 수행자가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전에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저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긴 상에 앉아서 밥 먹거든요. 여기 큰 스님 앉으시고 여기 스님들 이렇게 앉아요. 다 이렇게 앉습니다. 그때 11명이 있었는데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공양 시간에 큰 스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다 물어보셨어요. 한 명씩.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큰 스님 안 계시는 시간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제 진심이었어요.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큰 스님께서 안 계시는 시간이 참 무섭습니다. 다 물어보시더니 그래? 이러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죠? 여쭤봐야지. 스승께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노림수냐?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괜히 물어보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 그리고 마시길래 큰 스님께서는 뭐가 두려우십니까? 제일 뭐가 무서우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게 무서워. 법칙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칙. 무슨 법칙이요? 인과의 법칙이 무서워. 모든 것에는 내가 원인을 짓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나는 이 사실을 배우고 나서는 한 발짝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지금 내가 내뱉는 한마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돼서 나에게 돌아올지를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걸 명확히 알면은 어리석은 일을 짓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을 당하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요. 아무렇게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과의 법칙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 난 너무 두려웠어. 그리고 나서는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 두려웠어. 우리가 사슴처럼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뭘 두려워하라는 얘기일까요? 인과의 법칙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 이게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좋아 보인다고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이 분노나 아니면 사랑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진실로 느껴진다고 해서 그거를 나라고 믿고 함부로 행동하면 거기에 대한 이 법칙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거를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감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그리고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갑질하죠.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사자처럼 무서워하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무서워하게 만든다고. 두렵게도 만든다고. 그러면 사자는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중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도는 A와 B의 가운데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정신이 갖고 있는 능력 한 가지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부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사자처럼 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화라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큰 스님께, 스님도 화 내십니까? 내지?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내셨어요. 언제 화를 내야 되죠? 그랬더니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화를 낼 때는 언제 내야 되냐면 이렇게 사자처럼 화를 낼 때는 가르칠 때만 화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잘할 거예요. 아, 잘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저는 대부분 10마디 중에 9마디는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좀 웬만하면 다 칭찬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칭찬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착해요. 다 마음속에 여리고 착하고 따뜻함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죠. 부족하고 못된 것들이 먼저 보여요. 스스로에게도 보이고 상대방한테도 잘 보입니다. 저는 물론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칭찬을 하지만 그 끝에 9가지 칭찬하고 나면 한 가지를 저는 분명히 지적해요. 그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지적만 하면 안 들어요. 근데 칭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칭찬하면은 얘 있잖아, 얘. 어떻게 한다고요? 또 먹어요, 그거를. 넙죽 받아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죠. 칭찬하면 나 보만 스님한테 칭찬 들었어 이러고 또 자랑을 해요. 또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이게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이 요것만 신경을 써서 바꾸면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예요. 분명히 사랑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당신이 꽃으로 보일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어. 몰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고마워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을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이것만 채우면 당신은 완전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가족에게 저는 함부로 합니다. 가족에게 자꾸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분명히 가족이 아니라 누구라도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생겨요.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야 될 때도 생기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일도 생겨요. 그때는 어떤 거 먼저 하라고요? 칭찬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칭찬할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낼 거, 트집 잡을 거, 안 좋은 거를 지적하는 눈보다 칭찬할 것을 먼저 발견하는 눈을 자꾸 연습해 보세요.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저희 절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사와 계신 분들, 스님네들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에 거의 1시간 정도를 제가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1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그게? 1시간을 할애하는데 그 시간이 칭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지, 저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 대중들이 편안해졌는지를 얘기하셔라. 얘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도 많이 벌써 몇 년입니까? 오랜 세월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냐면 한 분 한 분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잘해 주셔서 전부 고맙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요.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게 들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할까요? 그냥 물어봐요. 그런 사연을 얘기해봐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여기 마음에 탁 와서 꽂힐 만큼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칭찬하는 것을 연습시켜요. 그게 연습해야지 될 만큼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칭찬에 인색해요.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먼저 칭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이래서 참 예뻐요. 당신은 이래서 참 멋져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정말 행복해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칭찬 먼저 하자. 칭찬을 하고 그 뒤에 그분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화내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근데 가족들은 이상하게 화를 잘 내게 되죠.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해서 안 좋은 얘기, 해야 할 얘기지만 귀에 거슬릴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100이면 100 다 제 뜻을 잘 전달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같이 행복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저는 결혼은 안 해봤지만 저는 그거보다 우리 함께 힘든 일을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건 정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그 근본이 뭐냐면 사랑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랑의 정의가 뭐냐를 이 자리에서 따지지 말자고요. 하지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만나서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컵이 두 개가 있는데, 유리컵이. 이 컵이 쉽게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붙여놓으면 돼요. 붙여놓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깨져요. 가까운 사람, 특히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와 자식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 아닌가요? 근데 가깝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심. 무슨 조? 비출조. 마음심.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더 잘 비추어 봐야 된다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지? 또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지?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 했잖아요.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누구 줘요? 아빠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많이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무시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유추할 뿐이에요. 아,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걸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거나 아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신 분도 그랬잖아요. 딴 사람한테는 화를 안 내는데 가족한테는 화를 낸다. 그거는 가까이 있는 유리잔이 쉽게 깨지는 거와 똑같아서 나를 정말로 상처 주고 나를 정말로 아프게 만들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길에 지나가다가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족은 무슨 년? 악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악연이라고. 악연은 진지하고 의미심장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유 어떻게 하냐 아파서. 근데 내 자식이 아프면 달라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볍고 유쾌하고 즐거운 인연이냐? 그렇지 않다. 무거운 인연이다. 그래서 더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수행의 결과를 가족에서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스님 이렇게 공부하는데 제 가족들이 저를 무시해요. 당연히 무시하죠. 남들은 안 무시해요. 가족은 제일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씁시다. 저는 절에 오는 모든 가족들에게 존댓말 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존댓말하는 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금방 바꿔요. 근데 이제 사춘기에 들거나 청소년기에 들어간 친구들은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서 자식하고의 대화가 되지 않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집안이 정말 흔해요. 부모님의 권위가 없다 그래요. 그거를. 그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만들었죠? 부모님들이 만든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무시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친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저는 존중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존댓말 쓰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피드백을 하시냐면요. 스님 집에서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자식이 일단 저를 존댓말 하자 그랬더니 싫다고 난 안 할 거라고. 어떻게 시키죠?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지. 보여줘야죠. 부부끼리 먼저 존댓말 하세요. 해보세요. 저는 절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다 존댓말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끔 우리 불자분들, 수행하시는 수행자분들을 말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까워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불자님들한테 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는 제가 말을 놔요. 근데 그 친구가 20살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제가 말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컸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서로가 존중하는 이 문화를 보여줘야 따라하는 거지 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하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잖아요. 그 존댓말을 쓰는 데에서 그것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오랜 세월 가지고 왔던 정말 훌륭한 문화예요. 이거는 자식과 부모님과의 거리를 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존댓말 쓰면서도 얼마든지 친할 수 있어요. 근데 반말을 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존댓말 쓰는 거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께 존댓말 쓰도록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존댓말을 쓰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아이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이고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쓰네요. 좀 기특하네. 이 얘기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분명히. 한 번만 듣잖아요. 한 번만 들으면 이 친구는 자기가 존댓말 쓰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신이 나서 잘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꼭 집안에서 부부끼리 존댓말하고 자식에게 존댓말하는 이 문화, 서로가 존중하고 더 아끼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행여 부딪혀서 깨지지 않을까라는 배려, 염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가정이 되신다면 그 안에서 오늘 질문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다툼, 아픔, 폭력 이런 것들을 기억에 담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미션을 줘요. 아주 실질적인 미션을 줘요. 뭘 주냐면요. 존댓말은 당연하고요. 애들 앞에서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애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야.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자식한테 저녁 메뉴를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자식이? 왜요? 왜 된장찌개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드시고 싶대. 무슨 뜻이죠? 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구나. 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 주 토요일은 이마트야. 왜요? 엄마가 가고 싶대. 다 들어갑니다. 기억에. 다 들어가요. 자식들에게. 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자식 앞에서 꼭 보는 앞에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 부부들 상담 오면 언제 자식 앞에서 서로 이렇게 안아줬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대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들어가서 내 자식이 나 어린 시절에 너무 행복했어. 부모님하고 살 때 난 정말 따뜻한 인생을 살았어. 이런 기억을 갖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억이 없는 친구가 따뜻한 견해를 낸다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오늘은 뭐 부처님 말씀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주문을 하고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정말 제가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도 부모님의 아버지의 특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나도 모르게 대물림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거칠고 악한 것들은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더 착하고 행복한 것들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존댓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사함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거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나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식구들 정말 아름답고 착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제분들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가해서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고 대중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느꼈던 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 나이, 저의 공부의 수준, 깨달음의 깊이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는 그것만으로 저희 스님들께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말을 놓지 않으시고 항상 저의 수행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것이 지금의 보만이라는 수행자를 이 땅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감사한 은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는 출가한 지 얼마 며칠 되지도 않은 놈이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꼭 회사에서 실천해 보시는 불교심리학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하나만큼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근념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